계란값이 1년 전보다 57% 치솟는 등 식품 가격이 급등하고 기름값, 집세까지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가 넉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델타 변이에서 파생된 바이러스에 감염된 2명 모두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뒤 확진됐습니다. 이재명 지사 음주운전 재범 의혹에 여당 경선 주자들이 범죄 기록을 공개하자며 공세에 나섰고 이 지사 측은 모든 전과 기록을 제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논객 좋은 산을 만나 KO를 누리는 타이슨처럼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다이빙 간판 우하람이 3m 스프링보드 결승에서 4위를 기록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선수단의 급식센터가 후쿠시마 식자재에 대한 근거 없는 피해를 조장한다며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급식센터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 매 대회 운영해왔습니다. 한 빌라에서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 6명이 구속됐습니다. 담배풀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물가까지 이렇게 뛰면 서민들의 삶은 더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무더위 속에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으면서 소비자 물가가 넉 달째 정부 목표인 2%를 훌쩍 넘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부터 기름값, 집세까지 무서울 정도로 오르지 않는 게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트를 다녀온 김주영 기자의 얘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말복을 일주일 앞두고 마트에서 직접 삼계탕 재료를 사봤습니다. 닭 한 마리와 약재 조금, 마늘 한 봉지를 담았는데 19,000원이 넘었습니다. 폭염으로 폐사하는 가축이 많아지면서 닭고기 가격이 2년 6개월 만에 최고가로 오르는 등 지난달 축산물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1.9% 급등했습니다. 마늘은 45% 넘게 뛰었고 계란도 해외 공수까지 하고 있지만 57% 급등했습니다. 지금은 5만 원 넘어도 못 사요. 이렇게 사기는 사는데 흡족하지가 않아. 흡족하지가 않아서 대단히 많이 올랐다. 휘발유와 경유, 자동차용 LPG 값도 두 자릿수 상승률입니다. 이 영향으로 7월 소비자 물가는 2.6%를 기록해 4개월 연속 정부 목표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상승폭도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9년여 만에 최대치입니다. 여기에 전세와 월세를 포함한 집세도 2017년 11월 이후 최대폭인 1.4%나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 자체가 없거든요. 최근에 나간 거는 10억 5천인데 7월 초중순에 다 나가버렸거든요. 할인폭 감소로 전기와 수도요금도 사실상 오르면서 의식주를 망라한 생활물가 전체가 치솟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이런 심상치 않은 물가 오름세 속에서도 정부는 하반기 안정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제품값 연쇄 인상이 임박했고 35조 원 추경까지 풀리기 직전이어서 물가 잡기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기와 물가를 금리로 조절해야 할 금융정책 당국에게는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유의 원재료인 원유 가격은 현재 리터당 947원. 이달부터 리터당 21원이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우유와 치즈, 빵 등 유제품 가격의 연쇄 인상도 임박했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내일 낙농진흥회와 회의를 갖습니다. 이제 저희가 입장에서는 내일 이제 각자 그 업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는 그런 위치가 된 그 회의가 열린다는 것은 맞습니다. 물가 상승 요인은 또 있습니다. 이달부터 재난지원금 등으로 시중에 풀릴 35조 원 규모의 추경. 당연히 하반기 물가에는 상승 요인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고 하반기 물가는 안정될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입니다. 여전히 2, 4분기 그러니까 2.5%보다는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선 물가 불안 탓에 금리 인상 시기가 10월보다 앞당겨질 거란 진단까지 나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지 GDP 갭 같은 것들이 예상치를 지금 초과하고 있거든요. 금리를 8월에서 10월 사이에 올리는 게 맞고요. 문제는 세계 경제 전망 기구들이 이미 우리 경제 성장률을 하향시키는 상황이라는 점. 델타 변이 확산으로 경기는 침체되는 가운데 물가만 계속 오를 경우 금리 인상 시점에 혼선과 함께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집값 역시 도무지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금 강화에 거래는 뜸해졌지만 값이 내리기는커녕 거래만 되면 최고가를 기록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주택담보대출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현장은 김혜나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 800여 세대 중 지난달 매매는 99제곱미터형 한 건에 불과할 정도로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거래가는 33억 5천만 원으로 석 달도 안 돼 3억 넘게 올랐습니다. 최고가죠. 매수세는 강한데 주민들은 그러죠. 지금 뭐 다 오르는데 우리 또 더 오르지 않겠냐. 어제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3만 9천여 건으로 2월 이후 처음으로 4만 건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된 6월 초와 비교하면 용산구와 강서구, 서초구에선 매물이 20% 넘게 줄었습니다. 정부 예상과는 달리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다 팔기보다 증여나 버티기에 나서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지고 가격도 오르는 겁니다. 팔지 않고 못 빼기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뀌는 시기까지 이제는 버티기를 하겠다. 지난달 정부가 가계대출 안정을 위해 개인별 DSR과 같은 새로운 규제도 내놨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정부의 집값 급락 경고에도 2030 세대들의 영끌 매수세 역시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02명으로 4주째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오늘 오전 기준으로는 2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문제는 변이에 또 변이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고 전파력도 훨씬 더 강한 델타 플러스 변이가 국내로 유입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40, 50대 남성 2명이 감염됐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국내 첫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자는 해외에 나간 적이 없는 40대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자녀가 다니던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온 뒤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고 지난달 26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진 2달 전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까지 접종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 3명 가운데 아들 1명도 확진됐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노출을 통해서 감염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고 델타 플러스 두 번째 사례는 지난달 말 미국에서 들어온 뒤 확진된 50대 남성입니다. 이 남성 역시 미국 여행 전에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까지 모두 접종했습니다. 다만 두 남성이 감염된 델타 플러스 변이의 세부 유형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델타 플러스는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와 백신 회피 능력이 있는 베타 변이의 특성을 모두 갖췄습니다. 때문에 비상이 걸린 방역 당국은 접촉자를 추적하며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 델타 플러스 변이는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델타 변이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파력 강한 델타 변이의 특성을 물려받은 데다가 베타 변이처럼 백신을 무력화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확인된 정보가 많지 않아서 더 위험하고 불안합니다. 이어서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델타 플러스는 세포에 침투하기 쉽게 돌기에 변이가 생긴 델타형에 더해 백신을 회피하는 K417N이란 곳에도 변이가 생긴 형태입니다. 인도발 델타에 남아공발 베타, 브라질발 감마 변이까지 주요 변이의 특징을 모두 갖췄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변이 중에 백신의 효과가 가장 떨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지난 6월부터 세계 20여 개국에서 확인돼 아직까지 정보가 부족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밝힌 케이스가 100몇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델타 정도 이상은 되겠죠.
정부도 아직까지는 델타 플러스의 전파력이나 백신 회피 능력이 기존 변이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델타 플러스는 비변이에 비해서 2.7에서 5.4배 정도의 중화능 저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큰 차이가 없는 수치로서 방역 당국은 변이가 계속 나오더라도 중증화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백신 접종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저녁부터는 각 지자체가 선정한 사회 필수 인력 200만 명의 접종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이렇게 델타 변이에 델타 플러스까지 나타나면서 돌파 감염, 즉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감염되는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잇따라 집단 돌파 감염이 발생해 3차 접종, 즉 부스터샷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이 요양병원에선 나흘 동안 입원 환자 10명과 종사자 등 1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들 가운데 6명은 접종을 2차까지, 1명은 1차까지 완료했습니다. 6분은 아스트라제네카고요. 1차 접종 받으신 분은 화이자라고 들었어요. 서울 관악구의 한 요양시설에서도 돌파 감염자 5명을 포함해 10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들이 델타 변이에 감염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분석된 돌파 감염자 243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델타 변이로 확인됐고 국내 첫 돌파 감염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접종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데다 델타 변이까지 확산되자 부스터샷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분의 백신을 가지고 우리가 부스터샷을 지금 고위험군과 얀센을 맞으신 분들을 해야지만 중증 환자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선 접종률 60%인 이스라엘이 지난달 부스터샷을 시작했고 영국과 독일은 다음 달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4분기부터 부스터샷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 간에 벌어지고 있는 거친 네거티브 공방은 이재명 지사의 편파 도정 논란으로 옮겨붙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 지사가 밝힌 재난지원금 100% 지급 방침을 두고 경기도 지자체들이 둘로 갈라져서 공방을 벌이기 시작했고 이낙연 후보 측에선 도민 혈세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당 선관위에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도민 100% 재난지원금 방침에 이낙연, 정세균, 김두관 후보는 혈세를 제 곳간처럼 쓴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이라면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안목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내 지자체들도 둘로 갈렸습니다. 인구가 많은 수원, 용인, 화성 등 7개 단체장은 재정 부담을 들어 반대했지만 고양, 파주, 안성 등 5곳은 찬성했습니다. 여야 합의의 정신이 존중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경기도 대 비경기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7대3이나 8대2 구조로 이렇게 분담을 할 수 있다면 하겠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도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주장도 논란입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홍보비 438억 원으로 언론사를 통제한다. 기본소득 광고에 34억 원을 쏟아부었다. 혈세가 차량 유지비에 들어간다고 주장했고 이재명 후보 측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이낙연 후보 측 수석 대변인을 중앙당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1인당 홍보비가 끝에서 2번째로 적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가 오늘 발표한 건설 원가 수준의 기본주택 100만 호 공약에 대해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는 공산주의도 못한 일이라며 허위 과장 광고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을 두고도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이 한 번이 아닐 거란 의혹을 제기하자 김두관 후보는 선거법상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까지 모든 전과를 공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지율 1위 이재명 후보를 향해 상대 후보들이 집중 포화를 퍼부으면서
경선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수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술꾼으로 공격했던 게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이재명 캠프가 공개한 음주운전 시기는 2005년인데 선관위 제출 자료엔 2004년 7월로 시기가 다르다며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처벌이 2번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공개된 이 후보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은 2004년 7월에 납부한 벌금 150만 원입니다. 이재명 후보 스캔들 논란의 여배우도 SNS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음주운전은 최소 2회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두관 후보는 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은 벌금 70만 원을 받았다며 모든 범죄 기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선거법상 공직 후보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공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려진 전과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초범도 벌금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 후보의 제안에 이낙연, 정세균 후보도 동참 의사를 밝혔고 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국민들께서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음주운전은 2004년 한 번뿐이라고 반박하면서도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가 음주운전 한 사실은 다시 반성하고 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전격적인 국민의힘 입당 이후 지지율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최근 시무 7조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으로 화제가 됐었던 논객 조은산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두들겨 맞으면서도 우직하게 KO승을 노리는 타이슨처럼 정치하겠다고 했다는데 가족 논란과 다양한 설화에 따른 비판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내일 출마 선언을 앞둔 최재형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면서 정치인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야권 주자 움직임은 이채림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어제 국회와 당사를 돌며 입당 신고식을 치른 윤석열 후보가 오늘은 어깨띠를 두른 채 당원 모집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입당 후 서울 지역 당원 가입이 급등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1,799건이었습니다. 4배가 넘었습니다. 지난달 23일 논객 조은산 씨를 만난 사실도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윤 후보는 조국 수사를 왜 했느냐는 질문에 조국 수사는 정의도 정치도 아닌 상식이라고 답했고 요리조리 피하는 메이웨더와 우직하게 맞으며 KO를 노리는 타이슨 같은 정치를 놓고선 고민 없이 타이슨을 선택했습니다. 최근 다리를 떡 벌린 자세에 부정식품과 페미니즘 설화로 비판을 받은 윤 후보는 정치를 처음 시작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예시를 들어가면서 그런 일들이 좀 오해를 제가 앞으로 그런 점들은 좀 많이 유의를 할 생각입니다. 내일 출마 선언을 앞둔 최재형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도전 권력 사유화라고 비판하며 연일 강공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내일 용산 쪽방촌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합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일본 정부가 선수촌에 걸린 이순신 장군 응원 현수막을 문제 삼더니 이번에는 우리 선수단을 위해 운영하는 급식 지원센터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후쿠시마 식자재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줘 근거 없는 피해를 조장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급식센터는 이번뿐이 아니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 운영해왔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입맛을 돋굴 깍두기 김치는 물론 선수들이 먹을 밥도 정성스레 담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선수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는 급식 지원센터에 대해 후쿠시마현 식자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며 또다시 트집을 잡고 나섰습니다. そしてまた被災地のですね農林水産品これが安全であるこういったことをですね韓国側には今述べたような政府の立場お伝えをいたしております。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대회마다 급식센터를 운영해왔습니다. 이 급식지원센터는
오래전부터 선수들의 경기를 향상을 위해서 쭉 운영해 왔던 겁니다. 한국 선수나 팀이 원하는 경우에만 도시락을 받고 자유롭게 선수촌 식당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도 후쿠시마현 식자재를 먹지 말라고 정부가 선수단에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역시 일본으로부터 아무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부흥올림픽 목표가 코로나로 인해 사실상 실패하면서 내부 여론몰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일본의 불필요한 언행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올림픽 정신에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네, 술에 취한 아들이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차를 몰고 돌진했습니다. 생활비를 안 준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남성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퇴원한 날 또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검은색 차량이 방향을 바꾸는 듯 하더니 갑자기 식당으로 돌진합니다. 차량이 엑셀을 밟으며 굉음을 내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충북 영동에서 만취 상태의 44살 A씨가 승합차를 몰고 한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배터 터지는 소리처럼 말하고 들어가셨거든요. 떼시고. 네. 그러고서 또 가만히 계시다가 또 한참 뒤에 또 한 번 또 밟으시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약 20분 동안 대치하다 테이저건을 맞고서야 체포됐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입니다. 식당 출입문의 강화 유리가 차에 그대로 얹혀져 있고 앞바퀴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운전자 A씨가 차를 몰고 돌진한 식당은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 중인 곳입니다. 어제 2개월 동안의 알코올 중독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A씨는 어머니가 평소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머님이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술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망각하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욱하는 마음으로. 경찰은 특수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경남의 한 주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 6명이 구속됐습니다.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도착하고 보니 마약을 투약한 현장이었던 겁니다. 한 외국인은 열심히 달아났지만 마라톤 100회를 완주한 경찰관의 끈질긴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의 한 빌라입니다. 방 안에 필로폰을 흡입하는 도구가 있고 마약을 보관한 비닐봉투도 나옵니다. 하나, 둘, 셋. 태국인 32살 A씨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방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작은 불이 났고 지나던 시민이 신고해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습니다. A씨는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신분증을 달라고 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맨발로 달아났습니다. 주택가 담벼락을 넘으며 도주하던 A씨는 1km 넘게 끈질기게 추격한 경찰관에 결국 붙잡혔습니다. A씨를 검거한 경찰관은 철인 3종 경기는 물론 마라톤 풀코스 100회 완주 경력을 가진 강철 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크로스 컨트리처럼 그 담을 넘었다가 하단을 지났다가 커버로 돌았다가 계속 쫓아왔습니다. 제가 거의 1.5km 가량을. 경찰은 무작정 달아난 A씨가 수상해 소변 검사를 했고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 체류 중이던 A씨는 동료 5명과 함께 마약 파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마약 공급책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최근 짜장라면이나 볶음면, 비빔면 같은 국물 없는 라면이 인기인데요. 이 라면들은 나트륨 함량이 많은 데다 국물로 조절할 수도 없어 과잉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한 번에 2봉지씩 먹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하루 먹을 나트륨량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전화 끊고 바로 물부터 올리세요. 파이팅! 짜파구리가 뭐야? 영화의 유명세를 타고 해외에서도 인기를 끈 짜장라면. 해당 라면을 만든 기업은 지난해 사상 최대 해외 매출을 올렸습니다.
제가 일을 나가고 이러니까 혼자 집에 와보면 라면 봉지가 막 있고 이렇다. 솔직히 건강이 좀 걱정돼서 지금.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팔리는 짜장, 비빔, 라면들을 조사해보니 한 봉지에 든 나트륨이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최대 82%까지, 포화지방은 최대 73%를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라면 2개를 먹으면 단숨에 하루 기준치를 초과하게 됩니다.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은 부족한 것으로 나와 건강한 한 끼 식사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는 소비자 3명 중 1명이 이 라면을 먹을 때 1개 이상을 먹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겁니다. 비빔면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한 번에 2봉지 정도. 저는 한 3번 정도 먹고요. 짜파게티 같은 걸 저는 2개 이상 먹어요. 전문가들은 국물 없이 먹는 라면류는 소비자가 물의 양을 통해 나트륨량을 조절할 수가 없어 라면 제조사가 함량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얼마 전 여야는 지금 민주당이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내년 대선 이후인 후반기 국회부터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발단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합의 번복 연판장이었습니다. 그 전후 사정은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희망했던 정청래 의원 등이 합의 번복을 주장하며 의총 소집 연판장까지 돌리자 윤호중 원내대표가 한 발 물러서면서 의총을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는 번복할 수 없다던 당초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의원들한테 연서명 받는 거였어요. 57명 3분의 1이면 의총을 하는데 나쁜 합의는 처리돼야 되죠. 지난달 23일 여야는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대신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합의안을 추인했지만 강성당원들은 윤 원내대표와 찬성표를 던진 의원 100여 명을 향해 합의 파기를 요구하는 문자 폭탄을 보냈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국회 법제실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체계자구 심사 권한은 남겨두기로 한 여야 합의안보다 더 나간 겁니다. 국민의힘은 합의를 깨면 국회는 진흙탕이 될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그 합의문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깨겠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국회를 완전히 그냥 수렁으로 밀어넣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원점 재검토는 아니란 입장이지만 강경파 반발을 의식한 합의 파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예,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낙연 후보를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정치 시작하신 지가 이제 20년이 넘으셨고, 예. 이제 대선 도전에까지 이르렀는데 혹시 정치를 처음 시작하실 때 초심이랄까요? 뭐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예, 서울과 지방, 또 지방 간의 격차를 좀 좁혀보자 하는 그런 의분 같은 게 있었는데요. 격차는 오히려 커졌습니다. 예. 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유감스럽게도 정치가 크게 발전했다라는 평가는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5번 하셨죠. 네. 지사하셨고 또 총리까지 하셨으니까 사실은 한국 정치 한가운데 서 계신 셈인데 그 책임 역시 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이낙연이 뭘 바꾸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우선은 2022년 대한민국의 과제가 있지요. 국내적으로는 격차가 커지고 있다든가 또는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다든가 또 공정성이 무너진 것에 대한 청년들의 상실감이 있다든가 하는 등등의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는 굉장히 시행착오 없이 해결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련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위상이 높아진 것 아닙니까? 그 위상에 걸맞은 리더십을 국제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낙연 하면 딱 떠오르는 정책 같은 것은 그렇게 잘 기억이 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 경선 상황이라서 그렇습니까? 네, 뭐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를 외치고 있지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냥 슬로건이 아니라 굉장히 종합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좀 선명한 한두 마디로 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도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지역주의는 한국 정치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병폐 가운데 하나인데 이낙연 후보 그러면 사실은 지역 정치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아직은 강한 것 같습니다. 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뭐 그동안 노력하신 게 있습니까? 네, 우선은 제가 지방, 제 고향의 국회의원 할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공동회장으로 여러 해 일했죠. 경북의 김관용 지사님과 제가 공동대표로 일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사가 된 뒤에는 동서화합포럼이라 그래서 전남과 경북이 10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총리를 지내셨죠. 내년 대선까지 불과 7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 대한 평가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텐데 현 정부에 참여한 분으로서 이 정부를 평가하면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참 어렵네요. 70점 정도 할까요? 70점 정도요. 기대 이하 아닌가요? 그렇다면? 많이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그러는데요. 역시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요. 아쉬운 건 또 아쉬운 것이고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개성을 하신다면 개성해야 할 첫 번째 좋은 정책 하나 그리고 이 정책만큼은 반드시 바꾸겠다는 것 하나가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개성돼야 할 것은 평화 정책과 포용 정책은 개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꿔야 할 것은 역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상실감 이것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죠. 조국 사태 당시에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회의가 국민들 사이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런 것이 있었죠. 그것과 동시에 그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나 언론의 보도는 그러면 비례했는가에 대해서도 심각한 회의가 있습니다. 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얘기를 꺼내셨는데 혹시 총리 재임 중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전직 대통령을 이대로 계속 둬서 되겠는가라는 얘기를 나누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 일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럼 사면론은 어떤 배경에서 제기를 하셨나요? 그냥 원론이었죠.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가려면 국민 사이에 국민들 마음이 좀 더 가까이 모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고요. 단지 이제 적절한 시기에 건의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런 말 자체도 국민의 뜻을 섬세하게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가 뼈아프게 반성을 하고 공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대선 앞두고 포퓰리즘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 첫 번째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라는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 후보님의 생각은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우선 기본소득이 골고루 나눠준다는 것이 보편적 복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처럼 누구나 아프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기회가 열려 있다. 이것이 보편적 복지이지. 암 걸리거나 감기 걸리거나 똑같이 도움받는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아주 적절하게 비판했대요. 이 후보님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네, 아까 제가 인용한 대로 부자에게는 필요 없는 돈,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족한 돈.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너무 많이 들어가는 돈. 그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돈을 풀어서 혹시 앞으로 대통령이 되신다고 한다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에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또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포기할 정도는 아직은 아니고요. 또 그것이 재정 건전성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도 아니다. 재정 건전성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후보는 뭐 저희도 잘 알고 있었던 엘리트 언론인 출신에다가
이제 정계 진출 이후에도 비교적 무난하게 커리어를 이어져 오셨는데 다만 제가 주변 분들 얘기를 들으면 주변 분들이 굉장히 모시기가 어려운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혹시 대통령이 되시면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신문사 시절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일에 대한 집중 또는 그 높은 기준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이 좀 압박을 많이 느끼곤 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그날 밤에 술 마시면서 푼다든가 하는 노력을 또 병행하고 해왔으니까요. 네, 그러나 일은 제대로 해야죠. 알겠습니다. 뭐 오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시청자분들이 정치인 이낙연, 대선 후보 이낙연이라는 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라 밖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 발원지로 의심받으며 도시 전체가 봉쇄됐던 중국 우한에서 15개월 만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미국은 음악 축제에 수십만 명이 모여 슈퍼 전파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락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 마스크도 안 쓴 채 신이 났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락 축제 롤라팔루자에 나흘 동안 40만 명이 입장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No, I feel like I've been trapped for a long time as a festival goer, so now I'm just really excited to get out here with my fellow Chicagoans and go crazy. 백신을 맞았거나 사흘 내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어 첫날 600여 명이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Vaccination cards out, wristbands up. 안전한 행사였다는 시카고시와 달리 전문가들은 코로나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 종식까지 선언했던 중국도 18개 성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비상입니다. 세계 첫 코로나 감염자가 보고된 우한시는 15개월 만에 확진자가 나오자 관련 지역을 봉쇄하고 전주민 핵산 검사에 나섰습니다. 최대 도시 베이징과 상하이도 6개월 만에 확진자가 발생해 부분적 봉쇄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目前已经采取密接追踪、封闭管控等防控措施，相关流行病学调查。 지난달 난징 국제공항 집단 감염 사태 이후 중국에서 확진자는 500명 가까이 폭증한 상태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자문위원들과 함께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의 성가신 질문이 그치지 않자 고개를 돌려 중얼거리듯 욕설을 내뱉습니다. 이 욕설은 마이크에 연결된 기자실 모니터로도 전해졌습니다. 기자들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욕의 약칭 SOB가 찍힌 티셔츠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레이건이 SOB 티셔츠를 기자들에게 펴보였습니다.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풀이가 쓰여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폭소를 터뜨리며 화를 풀었습니다. 부시가 유세장에서 뉴욕타임스 기자를 발견하곤 체니에게 귓속말을 합니다. 권력의 눈에 언론은 소등에 달라붙은 파리떼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CNN is fake news. 이랬던 트럼프도 언론을 통제하는 훈령이나 조치는 감히 내리지 못했습니다. 언론 자유를 엄격히 보장한 헌법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언론 보도에 징벌적 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면서 소관부처 문체부의 반대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 1차관은 피해에게 몇 배를 형벌처럼 내리는 배상에 대해서 지금 전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배상액에 하한선을 두는 것도 다른 입법 사례가 없고 너무 지나치다고 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주요국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 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사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인 민주당은 징벌 배상제 자체가 없는 한국에서 유독 언론에만 이 징벌 배상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입증 책임을 언론에 지우는 조항은 손해배상 법리의 기본을 무시한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민주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악의적 허위 보도를 안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악의적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권력이 그동안 얼마나 편의적으로 이 악의적 보도라는 딱지를 붙여왔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의적 보도이므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정확한 보도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낍니다. 무엇보다 권력 감시와 비판은 언론의 숙명이자 사명이며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되새깁니다. 언론을 향해 쏟아지는 비판의 수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초과 3강까지 태워버리겠다는 여당의 언론법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도 같기 때문이죠. 비판에 대해서 감시에 대해서 재갈을 물려는 그런 시도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집권하게 된다면 그런 점들을 확실히 보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가타부타 또 말이 없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뇌가 바뀐다는 신경 심리학 이론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8월 3일 앵커의 시선은 언론은 왜 존재하는가였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갑자기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충청과 남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고요. 내일 아침까지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에 최고 70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소나기 가능성이 나와 있는데요. 경기권을 제외한 내륙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좀 시원하게 쏟아져야 더위가 한풀 꺾일 텐데요. 곳에 따라 잠깐씩 내리는 비기 때문에 습도만 높겠습니다. 높은 습도에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폭염특보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기온 자체도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32도, 대전과 전주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번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3일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